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네요. 요즘 아주 코로나다 뭐다 난리도 아니죠. 참 이게 인생이라는 게 참 뭐랄까 아이러니 연속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요 유튜브 채널 공부왕 경제학 요걸 이제 열심히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자마자부터 엄청나게 바빠졌어요. 바빠져가지고 사실은 1강을 보시면 알겠지만 1년 전, 심지어 거의 1년 반 전에 이제 올린 그런 동영상이 1강이죠. 그런데 지금 21강이에요. 21강이고 심지어 또 당황스러운 건 또 뭐냐면 가끔씩 그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선생님 21강이 끝인가요? 21강 끝 아니고요. 아직 좀 더 남았습니다. 국제경제학까지 하려 그러면 적어도 한 35강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가 일주일에 한 강 찍을 시간도 안 나더라는 것이죠. 방학 때는 방학 때대로 바쁘고 계약하고 나서는 또 계약하고 나서대로 바쁘고, 그런데 맨날 바쁘다고 투정 부리고 힘들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이 코로나라는 녀석이 와서 학원을 통째로 휴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저희 이제 서귀포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확진자가 막 엄청 많이 나오거나 하는 동네는 아니긴 하지만 대구 경북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 같은 상황이고, 그리고 굉장히 좀 평안한 상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시책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지난주와 이번 주 2주일간 학원을 휴원을 하게 돼버린 것이죠. 벌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라고 표현하니까 이상하지만 기회를 이용하여 22장부터 시작해서 좀 강의를 쭉쭉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요,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사실 이 강의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요, 시험 대비가 아닙니다. 시험 대비 강의는요, 요걸 완강을 하고 나서 이어지는 강의에서 문제집을 하나 선정을 해서, 책을 한 권 선정을 해서 거기서 직접적으로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볼 것이고요. 그 전에 사실은 어떤 분들이 들으시면 제일 좋냐 하면은 대학교에 이제 곧 입학을 하실 신입생들, 물론 이제 입학도 좀 연기되긴 했습니다만은 신입생들께서 미리 이제 경제학 개론, 경제학 원론 이런 수업들을 갖다가 한번 좀 맛을 좀 보고 들어가고 싶다. 나는 또 전공인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렇고, 전공이 아닌 경우에라도 그런 식으로 좀 맛을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가장 적합한 강의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또는 시험 준비를 하긴 하는데 아직 조금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나는 기본 이론부터 착실하게 다지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강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22강 시작해 보도록 하죠. 22강 소비 이론입니다. 소비 이론. 요즘 사실 이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지금부터 얘기할 이 소비 이론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적용해 보고 시사점으로 삼을 만한 부분이 많으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교재는 520페이지입니다. 총 수요와 소비 지출 보도록 하시죠. 자, 총 수요의 구성 요소. 총 수요. 총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모든 다 합쳤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수요라고 하는 건 물건을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공급은 물건을 필요한 사람한테 말 그대로 이제 제공해 주는 것. 이렇게 용어를 생각해 보시면 될 터이니, 앞으로 이제 국민 경제 전체, 우리나라 또는 조금 더 크게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작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큰 범위 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전체 고려 대상이 된다는 뜻에서 총수요 또는 총공급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이 점이 국민소득과 물가의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고 보는 이론적 틀을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라고 부른다라고 해서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일단 한 단원 한 단락 내려가서 중간보다 조금 아래쪽에 국민경제의 총수요를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는 부터 시작해서 거기다가 밑줄을 한번 그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 뭘로 구성이 될까요? 총수요는요, 첫 번째 가계의 소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가계의 소비 지출, 보통 약자로는 C라고 쓰고요. 이거는 컨섬션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업의 투자 지출입니다. 투자 지출, I, investment으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기업이 자본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지출을 뜻한다. 정부도 각종 사업 수행과 관련해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고 있는데 이 정부 지출, 마지막 세 번째가 정부 지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파트를 먼저 얘기를 하고요. Government Spending 해가지고 G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거기서 이제 순수출이 됩니다. 4번 순수출. 자, 수출이면 수출이지 순수출은 뭐냐? 이걸 갖다가 보통 쓸 때는 Net Export라고 해서 뭐 XN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하죠. 자, 순수출이란 무엇이냐? 수출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외국에서 필요로 한다, 사고 싶어 한다라는 뜻이죠. 그게 수출이에요. 그리고요, 수입이라고 하는 건 반대죠. 외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사고 싶어 한다. 따라서 요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체 물건의 총 수요를 갖다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량을 전부 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에서 수입만큼 빼고 나머지 순수출만 반영을 해줘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물건의 총 수요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요 네 가지 CIG, XN까지 네 가지로 구성이 된다. 자, 그러면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간단하죠. 총 수요는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를 그냥 싹 다 더하면 되는 겁니다.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N까지 하면은 이게 총 수요가 되는 거죠.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것들을 각각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소비 지출이에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오세요. 521페이지. 소비 지출이란 한 해에 생산된 최종재 중 가계가 구입하는 소비재의 총 시장 가치를 뜻한다. 자, 밑줄 그어 두셔야 되겠죠? 한 해에 생산된 최종재 중 가계가 구입하는 소비재의 총 시장 가치.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최종재 한 해, 한 해부터 얘기했어야 되는데. 자, 한 해 최종재 가계 소비재 시장 가치. 요렇게 동그라미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렇게 동그라미를 해두시고, 자, 그 각각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 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딱 1년이라는 그런 기간에 정해짐이 있어야 제대로 얼마만큼인지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여기다 쓸게요. 자, 키워드들 한 해, 1년 동안에 그 다음에 누가요? 누가요 말고 최종재만. 그리고 또 가계가 구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재요. 플러스 시장 가치. 자,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방금 한 해는 말씀드렸죠. 1년 동안에 사는 그런 양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재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조금 밑에 한번 보세요. 소비란 가계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해 사용하는 행위를 뜻하며 사용된 상품의 성격에 따라 비내구성 소비와 내구성 소비로 구분된다. 비내구성 소비라고 하는 게 내구가 탄탄하다는 거거든요. 튼튼하다. 비내구성이라고 하는 건 금방 써서 없어지거나 닳아 없어지거나 부서지거나 망가지거나 할 수 있는 녀석들을 비내구성 소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과, 음료수, 쌀 등 써버리면 없어지는 상품의 소비를 얘기하고요. 내구성 소비는 자동차, 냉장고, 가전제품 이런 것들과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 소비될 수 있는 상품, 즉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사용하는 물건인 내구재의 소비를 뜻하는 것이죠. 자, 비내구성 소비를 위한 지출이 전부 소비에 포함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다. 그렇죠. 지금 당장 쌀, 라면 이런 거 사면은 당연히 소비한 금액이라고 누구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사실은 TV를 하나 바꿨어요. 200만 원을 주고 TV를 하나 샀는데 그런 걸 보고 요번 달에 TV를 하나 질렀어, 소비를 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다라는 거예요. TV 같은 경우에는 사가지고 하루 이틀 보고 말 게 아니고 몇 년씩, 뭐 길면은 10년, 20년씩도 보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 소비한 200만 원을 당장 요번 달에 다 소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나누어서 그 전체 소비한 금액을 분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제 올바른 총수요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감가상각 얘기도 나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감가상각입니다. 자, 비내구성 소비를 위한 지출이 전부 소비, 이건 읽었고. 자, 밑에 내구성 소비를 위한 지출의 경우에는 지출한 금액 전체가 구입한 그 해에 모두 소비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해에는 1년 동안 감가상각되는 부분만큼만 소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수명이 10년인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라면 매년 그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치를 소비하게 되는 셈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는 거예요? 소비재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소비재라고 하는 것도 결국 어떻게 알아? 비내구성 같은 경우는 다 넣고, 내구성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 연수, 내용 연수를 반영을 해서 해달라는 얘기죠. 자, 내려가 볼게요. 그렇지만 소비를 위한 지출이라는 뜻에서의 소비 지출은 그 해의 내구성 소비를 위해 지출한 금액 전체를 포함하게 된다. 이와 같이 내구성 소비의 존재 때문에 소비의 개념과 소비 지출의 개념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이 둘 중 어떤 개념을 선택해 사용할 것인지는 분석의 목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국민 경제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총 수요를 분석하려 하는데, 이 목적에서 본다면 소비보다는 소비 지출이 더욱 적합한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군요. 그래요. 뭐 두 가지 중에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냥 소비재기만 하면 내구재든 내구재가 아니든 그냥 싹 다 포함을 시키라. 그게 보통이다 라는 얘기죠. 자, 다음 넘겨서 522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크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컨섬션 한마디로 때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다음입니다. 소비 지출의 결정 요인. 그러면 이 소비 지출을 요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소비 지출을 어떤 경우에 더 많이 하고 어떤 경우에 덜 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이건 뭐 사실 상식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소비의 결정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소득의 크기입니다. 제가 돈을 100만 원 벌 때는 아무리 돈을 쓰고 싶어도 100만 원 이상 쓰기가 힘들지만, 돈을 1000만 원을 번다라고 하면 당연히 10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동의를 할 거예요. 물론 뭐 저는 자린고비 정신이 투철해서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어차피 50만 원밖에 안 써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1000만 원을 못 벌어봐서 하는 소리예요. 자, 넘어가죠. 개인의 경우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를 놓고 보아도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소비 수준은 특히 조세를 납부한 후의 소득, 자 거기다 동그라미, 처분 가능 소득, disposable income이라고 얘기하는 조세 내고 나서의 소득이랑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세금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초반에는 거의 세금을 안 내지만 나중에 워낙 돈을 많이 벌다 보면 세금으로 거의 반 가까이 막 내버리고 그렇게 되죠. 따라서 소득에 정확하게 비례한다기보다는 엄밀하게 따지면 소득에서 세금을 다 제외하고 난 처분 가능 소득에 비례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세금을 내고 난 후에 소득이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면 소비 수준은 결코 높을 수 없다. 그렇겠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표도 나와 있어요. 1980년대, 70년대부터 2013년까지 쭉 보시면 민간 소비 최종 소비 지출은 증가했는데 처분 가능 소득이랑 거의 직선에 가까울 정도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1차 함수에 거의 비슷한 것 같으니까 요걸 갖다가 함수로 썼다 이거예요. 자, 소비 지출 C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니까 A 플러스 BY. 자, Y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가처분 소득이 들어가는 것이죠. 가처분 소득이라고도 해요. 처분 가능 소득을. 자, 그 다음에 요 B라고 하는 거는 요 그래프의 기울기. 그리고 A라고 하는 건 Y 절편. Y축이랑 만나는 그 절편을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1차 함수로 표현한 것은 케인즈의 소비 함수. 케인즈 또 나왔죠? 케인즈의 소비 함수라고 부르고요. 소비 함수란 소비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과 소비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를 뜻한다. 쭉쭉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봐서 자, 처분 가능 소득의 절대적 크기가 소비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고 본다는 뜻에서 이 케인즈가 얘기한 이 소비 이론, 이 식으로 낸 거, 요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절대 소득 가설이라고 한다는 거죠. 절대 소득 가설. 자, 그 다음에요. 처분 가능 소득과 소비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 APC, MPC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 보고 가죠. APC, Average Propensity to Consume 이라고 하는 것과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MPC 이렇게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지널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우리 경제학에서 많이 다루는 개념이죠. 가처분 소득이 한 단위가 더 늘어났을 때 얼마만큼의 소비를 늘리느냐, 그 매 단위마다 계산하는 걸 MPC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APC라고 하는 건 총 가처분 소득이랑 총
소비 지출이랑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걸 갖다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525페이지에 보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처분 가능 소득 축 그리고 소비 축 이렇게 두 개의 축으로 되어 있는데 처분 가능 소득과 그 다음에 소비 곡선상의 기울기가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한계 소비 성향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거기 보시면은 F라는 점에서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건 녹색으로 나타내 있는 굵은 선의 기울기가 바로 한계 소비 성향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 소비 성향 APC를 구하고 싶으면 원점에서부터 F까지 파란색으로 실선 얇은 선으로 하나 그어놓은 거 보이시죠? 그것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소비 성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F점이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낮아지게 되겠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리 돈을 못 벌어도 먹고 살려면 최소한 적어도 한 달에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쓰면 진짜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가처분 소득이 거의 0에서 막 10만 원, 20만 원 요 수준이 될 때는 번 대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100% 다 써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소득이 쫙쫙쫙 늘어나면 물론 돈을 더 많이 쓰긴 쓰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1,000만 원을 번다고 1,000만 원을 다 쓰는 사람도 사실 거의 없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평균 소비 성향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문장을 보도록 하죠. 524페이지 보세요. 평균 소비 성향, 한계 소비 성향 해가지고 거기 뭐 YD분의 C, 델타 YD분의 델타 C 뭐 이렇게 써있는데 요거는 미분과 관련된 개념이라서 일단은 그다지 경제 원론 파트에서는 크게 뭐 다룰 일은 없고요. 나중에 계산할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거는 문제집 강의할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쭉쭉쭉쭉 가서 소비 곡선이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소비 곡선이 아까 이 1차 함수 식을 갖다가 소비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쭉쭉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케인즈는 어떻게 가정을 했느냐 하면 요 가처분 소득 앞에 곱해지는 이 개수를 한계 소비 성향 MPC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MPC의 값이 반드시 0부터 시작해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돈을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벌었다가 이제 200만 원을 벌게 됐어요. 100만 원이 늘어났죠? 그럼 그 늘어난 100만 원에 대해서 소비를 오히려 1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줄이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100만 원이 늘어났는데 100만 원보다 더 넘게 소비를 늘리는 사람도 없다라고 가정을 한 것이죠. 뭐 일견타당해 보여요. 일견타당해 보이는데 일반적으로는 맞겠지만 뭐 특수한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죠. 돈을 더 버니까 어머나 돈 모으는 게 재밌네. 소비를 줄이고 미친듯이 한번 저축해보자. 이런 사람도 가끔 있을 수 있으니까요. 살아보니까 그렇게는 또 잘 안 되더군요. 자, 계속 보죠.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 이 소비 지출 함수, 이 C라고 하는 양을 계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MPC. 요 값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값이 0.1에서 0.2로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갑자기 이 소비 지출하는 양이 푹 늘어나게 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 현실에서 한번 그런 것도 이제 그 자료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검증을 해봤더니 자 525페이지 그래프에서 아래쪽으로 4줄 내려오신 부분을 보시면 실제로 그림 22-1의 배경이 되는 자료를 사용해 한계 소비 성향을 추정해 보면 대략 0.62 즉 100만 원을 더 벌게 되면 한 62만 원 정도를 더 쓰게 되는 200만 원을 더 벌면 124만 원을 더 쓰게 되는 그런 식이죠. 그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자, 그리고요, 이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이라고 하는 녀석, 요걸 갖다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벌면 지출 안 하면 뭘 할까요? 지출 안 하면 투자를 해요? 투자 말고 지출 안 하면 저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MPS, marginal propensity to saving 이라고 해서 한계 저축 성향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1에서 빼면 되겠죠. 1에서 0.2를 빼고 나면 0.8이 저축을 하고 0.2를 소비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거까지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소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처분 소득 하나만 가지고 과연 소비가 결정이 될까요? 물론 메인은 가처분 소득이겠지만
뭔가 다른 요인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설명한 것처럼 처분 가능 소득의 크기는 소비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요. 그거는 뭐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소득이 아닌 다른 요인들에도 소비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들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죠. 넘겨보세요. 재산입니다. 1번 재산. 소비 수준에 영향을 주는 소득 이외의 변수를 들어보라고 하면 우선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꼽을 수 있다. 재산이라고 부르는 거에 부동산, 귀금속, 자동차 등의 실물자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도 포함되어 있고요. 소득은 별로 없어도 재산이 왕창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일부 현금화하여 소비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죠. 그렇게 돼서 아무래도 똑같이 100만 원씩 버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집에 물려주신 재산이 한 100억 정도 금융자산이 있는 사람이랑 그다음에 금융자산 개뿔도 없는 사람이랑은 당연히 소비하는 금액이 차이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재산 효과죠. 그리고요 또 전체적으로 경제가 막 호황이고 막 부동산 경기 좋아지고 막 해가지고 막 뭐 집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몇 억씩이 올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소비를 마구 늘리는 그런 모습도 보실 수가 있죠.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뭐가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강서구에 서울시 강서구에다가 이제 집을 한 채를 샀었는데 그 집을 살 때 하필이면 마곡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마곡 쪽에 집을 샀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근데 마곡 쪽의 집이 아니라 마곡에서 좀 떨어져 있는 브랜드 아파트를 사다 보니까 제 것만 집값이 안 올라요. 제 것만 집값이 안 오르고 그 마곡 쪽에 집을 사신 분들은 막 2배씩 올랐죠. 그래서 그 마곡에 있는 아파트에 놀이터에 한번 놀러 갔어요. 딸내미 데리고 놀러 갔더니 거기에 있는 엄마들이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 자기 아파트 몇 억이 올랐다면서 뭐 오늘 저녁에도 뭐 맛있는 걸 먹을 거라는 둥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하 어찌나 배가 아프든지.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나만 오르면 좋은데 주변 집값까지 다 오르면 사실은 집값이 오르는 거는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 그 집을 지금 내가 사는 용도로 쓰고 있다면 사실은 뭐 담보 잡아서 대출 좀 더 하겠다? 의미 없죠. 대출은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 다른 데도 다 올라가지고 사실은 내가 오른 게 뭐 어디다 써먹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뭐 제일 좋기로는 이제 서울에서 떠나서 저처럼 이렇게 제주도에 오신다거나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서울보다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도 있다라는 건 있겠죠. 자, 뭐 별 소리 아니었고요. 다음에 물가 수준. 물가가 오를 때 사람들은 돈 가치가 자꾸 떨어진다고 불평을 한다. 무슨 얘기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가면은 카트를 하나 가득 채울 만큼 장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딸내미한테 10,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러면은 자기 손에 양손에 그냥 쥘 만큼밖에 못 사와요. 그거죠 뭐. 그래서 물가 수준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소비가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물가 상승 때문에 갖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자꾸 줄어드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물가가 오르면 갖고 있는 돈뿐만 아니라 명목 자산의 실질 가치가 줄어드는 결과가 빚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명목 자산의 실질 가치도 당연히 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물가가 2배로 뛰면 일정한 금액 1억짜리 예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예금의 실질적인 가치가 예전의 절반 수준인 5천만 원짜리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면은 오히려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가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요. 아무리 그래도 야 먹고 살던 거 옛날에 계란을 10개 먹었으면 지금도 계란을 최소한 10개는 먹어야 되는데 한 달에 계란값이 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명목 화폐 기준으로 나타내는 소비량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효과가 다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물가 같은 경우에.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실게요. 이자율. 사람들이 저축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자 소득이 얼마나 될지를 고려해서 저축의 크기를 결정한다. 무슨 얘기냐? 내가 이제 저축을 하려고 보면은 지금 보면은 뭐 2%짜리 많아봐야 3%짜리 뭐 이런 식이 되는데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지금 이거 1,000만 원을 이렇게 넣어놔가지고 내년에 그럼 1,020만 원 그것도 세금 떼고 나면 1,010만 원쯤 되겠네. 아이고 이거 뭐 10만 원어치 나중에 1년 후에 나올 거니까 지금 소비할까?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자율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다른 모든 상황이 다 그대로고 이자율만 딱 올라가는 그런 경우 따위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 하나만 가지고 효과를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다음에 미래소득. 그래요. 이 미래소득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지금은 무일푼이지만 석 달후부터 변호사로 일을 시작하면 월 800만 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자. 지금 형편으로는 중고 소형차도 살 수 없지만 그는 새로 나온 중형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왜? 일단 미리 땡겨놓고 나중에 이제 돈 벌면 자기가 갚겠다.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덜컥덜컥 이렇게 집을 사놓죠. 나는 앞으로 계속 돈 잘 벌 거니까 집 대출 뭐 한 4억? 괜찮아. 갚으면 되지. 그러다가 이제 덜컥 어디가 아프기라도 한다든가 아니면 회사가 휘청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생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심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이 항상소득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별도로 이론이 있거든요. 이런 생애소득 관련해서. 그래서 그거는 요 장의 뒷부분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함수와 소비곡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본 것처럼 한 경제의 소비 수준을 결정하는 데는 처분 가능 소득뿐 아니라 재산, 물가 수준, 이자율, 미래소득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해서 C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 반영을 해서 하나의 식으로 나타낸 것을 소비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529페이지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자, 처분 가능 소득이 X축, 그 다음에 Y축이 consumption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녹색, 빨간색 얘네들이 전부 다 뭐 한다는 걸까요? 파란색은 한 사람, 파란색 사람의 소비 곡선이 되는 것이고요. 녹색도 빨간색도 각각 한 사람의 소비 곡선이 됩니다. 그 과정에 그 상황에서 처분 가능 소득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 A에서 B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소비 곡선 위에 운동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처분 가능 소득 말고 다른 것들이 바뀌게 되면 파란색, 녹색, 빨간색이 왔다리 갔다리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넘어가서 자, 22.4 새로운 소비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들 아까 살펴봤는데 처분 가능 소득, 그렇죠. 가처분 소득이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이론이 있사오니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항상소득 이론, 프리드먼, 통화론자죠. 프리드먼이 제시한 항상소득 이론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얻는 소득은 항상소득이라 부르는 부분과 일시소득이라 부르는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자, 항상소득이라는 게 뭐다? 소득이 두 가지 항상소득과 그 다음에 일시소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항상소득은 일생에 걸친 평균적 소득이라는 뜻을 갖는 반면 일시소득은 일시적인 여건의 변화로 인해 생긴 소득을 뜻한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한 중견 사원이 있는데 올해 회사의 영업 실적이 유달리 좋아. 추석에 700만 원의 보너스를 받았다고 해보자. 올해 얻은 5,700만 원의 소득 중 5천만 원은 항상소득, 그리고 나머지 700만 원은 일시소득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게요, 사람들이 자기가 버는 돈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학원을 해가지고 얻는 수입, 요 수입을 보고 항상소득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서 항상소득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만약에 이제 제 유튜브가 엄청나게 유명해져서 이제 구독자 수 늘어나고 수익이 생긴다고 하면 유튜브에서 들어오는 소득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이제 일시적인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정도 수준은 나오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이제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항상소득으로 넘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소득의 대표적인 녀석은요, 복권 당첨, 복권에 갑자기 당첨이 돼서 몇 천만 원 또는 몇 억이 갑자기 푹 생긴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일시소득이 될 것이고요. 그거 말고도 갑자기 길 가다가 뭘 하나 주웠는데 갑자기 그게 무슨 뭐 어마어마한 권리라든가 말도 안 되죠. 자, 그런 것들이 일시소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똑같이 50만 원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오늘 아무 생각 없이 회사에 갔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자네 고생했어. 자, 보너스에 50만 원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받게. 이러면서 50만 원을 딱 주면 그거는 일시소득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자네 앞으로 이제 그 연봉으로 50만 원을 너무 짠가? 뭐 어쨌든 연봉으로 50만 원을 올려주겠네. 한 달에 4만 원씩 더 주도록 함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하고,
1년 기준으로 따지면 사실 똑같이 50만 원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돈을 더 많이 쓸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일시소득을 더 쉽게 써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요. 그게 또 좀 다릅니다. 어떤 종류의 일시소득이냐에 따라서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일시소득 어머나 50만 원 기분 좋네 하고 빵 써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복권 같은 경우에 더욱더 심해져요. 복권 당첨되면은 복권 당첨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뭔가 이렇게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거든요. 투자는 뭐 나중에 하더라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시소득 같은 경우에 잘 쓰는 경향이 있고 그게 아니라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 그리고 월급 올려주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항상 소득이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뭐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 딱 그런 느낌으로 내가 앞으로 매달 한 30만 원씩 더 벌겠네. 그래? 그러면 한 10만 원씩은 더 써도 되겠는걸?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항상 소득 이론은 거기 밑줄이나 하나 그어놓고 갈게요. 532페이지로 넘어오세요. 두 번째 문단입니다. 항상 소득 이론은 항상 소득과 관련된 한계 소비 성향이 상당히 큰 반면 일시 소득과 관련된 한계 소비 성향은 그보다 훨씬 더 작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처분 가능 소득의 변화가 생겼을 때 이것이 항상 소득의 변화를 뜻하는지 아니면 일시 소득의 변화를 뜻하는지에 따라서 소비자의 반응이 달리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생애 주기 이론 볼게요. 생애 주기 이론. 자, 생애 주기라는 건 내가 태어나서 사회에 나가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돈만 쓰죠. 돈도 한 푼 못 벌면서 아버지 어머니 등골만 빼먹는 등골 브레이커로 살다가 사회에 나가면서부터 내가 이제 돈을 좀 버니까 쓰는 돈보다 조금 더 많이 벌게 되고요. 그 벌어놓은 돈을 열심히 또 모아놨다가 늙고 나서 쓴다. 그래서 결국 533페이지에 있는 그림처럼 소득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렸을 때는 아주 작다가 중년이 됐을 때 피크를 찍고 노년으로 갈수록 다시 줄어들고요. 소비는 뭐 거의 일정하거나 조금씩 늘어난다라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이랑 녹색은 그런 그래프고 빨간색은 그 둘의 차이를 나타낸 거예요. 차이만큼의 저축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그려놓은 것이죠. 자, 뭐 그럴듯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솔직히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 나오기 전까지 이제 사용한 부모님의 돈은 계산 바뀌죠. 계산 바뀌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번 돈은 내 돈이고 그 다음에 또 참 돌고 도는 것 같긴 하지만 딸내미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 이런 것도 사실은 나중에 딸내미한테 받을 생각은 안 하죠. 받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쓰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뭐 꽤 맞는 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이제 모딜리아니라고 이름이랑 같이 이름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모딜리아니의 생애 주기 이론. 외우긴 좋습니다. 생애라고 하는 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생애라고 하지. 그때 어렸을 때 돈 못 벌고 중년에 돈 좀 벌다가 노년에 다시 돈 못 버네. 뭐 그런 얘기가 될 거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소비 이론을 평가 보시면 항상 소득 이론과 생애 주기 이론은 케인즈의 소비 이론으로 이해하기 힘든 여러 경제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해 주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객관식에서 보기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 이름 많이 나와요. 아까 생애 주기 이론은 모딜리아니, 그 다음에 항상 소득 이론은 프리드먼, 이 두 가지 이름. 그리고 케인즈가 얘기했던 가처분 소득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절대소득 가설이다. 이렇게 이름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22장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또 23장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쪽 부분 보도록 하죠. 뿅 끊어주세요.